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방학에 여러분들이 노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영상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학도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만난 지 너무 오래됐거든. 13일 정도가 되나? 그동안 국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혹시나 공부를 조금 미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수업을 듣기라도 해라. 틀어놓고 듣기만이라도 해라. 라는 마음으로 아주 짧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볼 소설은 운수 좋은 날.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부분을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설이 어렵냐?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소설을 공부를 할 때 소설의 개념,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소설이라서 선정을 했고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소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에 소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소설의 어떤 시점도 얘기했었고, 그치? 그리고 또 배경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운수 좋은 날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1번, 자, 서술상의 특징. 이거는 중요도를 먼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할 때, 혹은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것을 물을 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서 위부터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인물 관계를 알아야죠.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인물 관계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 내용을 파악하자. 그리고 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게 뭐라고? 여러분, 그치. 인물의 성격 혹은 심리 제시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설에서 여러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배경의 역할. 일반적으로 배경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배경이라는 것은 소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그려주는 게 있죠. 그리고 결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무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배경은 복선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운수 좋은 날에서 배경의 기능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설을 읽으면서 서술상의 특징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서울 빈민가라는 공간에서 일제강점기의 하층민인 김첨지가 겪은 일.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 근데 차라리 시원하게 소나기가 막 퍼붓는 게 아니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야. 얼다가 만 눈이 비가 되어서 추적추적 내린대. 그럼 우리가 계절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죠, 시간적 배경에서 우리가 겨울이구나.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구나. 근데 세상에 비가 추적추적 내려? 이거 분위기 좀 별론데? 분위기 되게 좀 우울하고 음울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1920년대 일제강점기 서울 빈민가라는 이 공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김첨지가 처음에 출근하는 거잖아. 출근하러 갈 때 아내, 그 아내가 아픈데 약도 못 써. 그리고 김첨지가 살고 있는 방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 뒷부분에도. 그런 것들을 보면 서울 빈민가에서 정말 비참하고 궁핍하게 살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김첨지의 심리랑 나란히 같이 고조되도록 나타나는 역할, 그런 역할도 이 배경에서 되게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경의 기능을 꼭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자, 운수 좋은 날은 여러분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당시 시대 사회를 반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운수 좋은 날을 가장 많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부유하게 살진 않았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데 그게 작품 속에 아주 잘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작품 감상 방법으로서 다양한 작품 감상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 감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수 좋은 날, 자, 소설을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운수 좋은 날은 여러분, 그때도 말했다시피 소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수 좋은 날의 포인트를 먼저 잡았으니까 그 포인트 위주로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운수 좋은 날에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이거 뭐냐면 김첨지의 그 심리 제시 방법을 바탕으로 한 심리 변화라고 해야지. 근데 그 심리 변화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심리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설에서 당연히 중심 소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 소재 기능까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자, 지금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날씨가 어때요? 여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소설의 발단에서는 뭘 얘기하죠? 발단에서는 배경을 소개하거나 인물을 소개하거나. 근데 여기서 이미 배경 자체가 음산한 분위기지. 1920년대 일제강점기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계속 1920년대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럼 20년대라는 걸 알 수 있는 소재도 있겠네. 그러면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건 요즘에는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로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곰방대 알려나? 모르겠어. 그럼 지게 같은 건 알 수 있겠지. 지게. 옛날에 짐을 싣고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드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 팔로 이렇게 내가 앉기에도 내가 양손으로 들기에도 뭔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등에다 가방처럼 매는 거. 그걸 우리가 지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게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통해서 지게가 있었던 시기를 막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몰라도 옛날이네. 어쨌든 그 지금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냥 딱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쭉 읽어봤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느냐? 자, 동광학교, 그 다음에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자, 돈의 단위가, 화폐의 단위가 전입니다. 원이 아니라. 10전짜리 100통화, 서푼, 5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소설은 맨날 선생님이 강조하다시피 갈등의 문학이다. 그러니 등장 인물을 따라가며 읽어라 라고 말을 했었는데 운수 좋은 날은 크게 어떤 외적인 갈등이 아니라 김첨지가 혼자 내면에서 겪는 갈등이 나타나. 왜?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알잖아. 집에 두고 온 아내 때문에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아내가 막 붙잡을 때 에이 젠장 맞을련 에이 무슨 오라질련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 김첨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 제시 방법이 뭐가 있었느냐 말해볼까요?
뭐가 직접 제시가 있고, 여러분 이거 영상 들으면서 같이 대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는 어떻게? 서술자가 직접 다 말해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김첨지를 봤더니 김첨지 말하는 거 봐봐. 응? 아내한테 막 오라질년 응 하면서 막 뺨 때리고 여기 본문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김첨지가 에잇 하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자기도 뭐야 눈시울이 뜨끈뜨끈했다는 거잖아. 여기서 봤더니 사실 김첨지가 이렇게 막 비속어 사용하고 폭력 사용에 되게 거친 거 아니야? 되게 폭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고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츤데레 이거야. 속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더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불행한 거지.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어. 마음이 아파. 아내가 아픈데 내가 좋은 약을 먹여서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데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러지를 못해. 거기에 대한 속상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쨌든 아내가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에이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무슨 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 김첨지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은 폭력적이다. 막 욕을 우리가 왜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볼 수 있으니까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욕을 해. 그러면 되게 폭력적인 거 아니야? 뭔가 되게 못 배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기서 김첨지가 쓰는 어떤 비속어 같은 것들은 당시 하층민의 삶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진짜 막 못 배우고 교양이 없고 그래서 욕을 한다기보다 속마음을 봐봐. 아내한테 설렁탕 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처지가 자기도 속상하고 자기도 미안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김첨지가 처음부터 아주 아침 대바람에 흉하지 않아.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바로 아내한테 밥 사줘야지, 설렁탕 사줘야지 하는 게 아니거든. 뭔가 오늘 행운이 그걸로 그치지 않았대. 여기 봤더니. 자, 어떻게? 갑자기 어딘가 인력거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야? 예상치 못한 추가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어디까지? 남대문 정거장 오늘날 그 서울역 말을 하는 거야. 대충 지금 가자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인 것 같아. 근데 그 학생이 자기 고향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차역 타고 가려고 김첨지를 부르는 거지. 근데 김첨지가 야 잠깐 주저하였다라고 했어. 자, 이거 뭐 김첨지의 내적 갈등이 되는 거지. 심적 갈등이야. 이거 서술자가 지금 다 김첨지의 심리를 말하는 것 같지.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자, 여기 밑줄 칠까요?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김첨지가 지금 주저한 이유가 나왔네. 계속되는 행운에서 느껴지는 불안함. 그리고 아내가 말했잖아. 오늘 제발 일찍 들어와요. 뭔가 이런 거 복선 같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있을 것 같잖아. 김첨지가 늦게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 아내가 죽어 있었잖아. 이게 뭔가 그 불안함, 겁이 났던 거,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힌트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아내가 되게 아프잖아? 근데 그 병든 아내를 두고 나는 아내랑 우리 아이 생계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 아내가 나가지 마요. 나 이렇게 아파요. 라고 하는데 에이 젠장 맞으려면 빌어먹을 소리하고 앉아있어 하면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 아내의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거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가 자꾸 떠오르는 거든. 이게 김첨지의 내적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잠깐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이 재촉하는 거지. 아유 얼마란 말이오. 그랬더니 김첨지가 에이 그래 손님 태우자 결심을 한 거지. 근데 사실 김첨지 형편에서는 사실 말하기 힘든 되게 큰 액수의 돈을 부른 거잖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놀랬대. 여기 세상에 자기 입으로 부르고도 그 엄청난 액수에 놀랐다라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과한 어떤 그 남대문 정거장까지의 요금치고는 조금 과한 거지. 근데 오히려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돈 벌 생각에 아내에 대한 걱정을 없애버렸다는 거지. 에이 뭐 설마 오늘 내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응? 큰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을 애써서 떨쳐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너무 좀 비싼 거 아닌가 했더니 아유 아니죠. 여기서 거기 거리가 얼만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은 조금 더 쳐주셔야죠. 그러면서 김첨지가 웃는 거야. 왜? 이렇게 큰 돈 벌게 되는 거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자, 이 내적 갈등으로 엄청난 금액을 불렀어.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한번 큰 돈 불러봐. 뭐 그 정도로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그거 아니면 나는 뭐 또 해도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김첨지가.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준다네? 그럼 뭐야?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김첨지가 이제 그 관대한 어린 손님이라고 하잖아. 이거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 관대한 어린 손님을 딱 태우고서는 김첨지가 출발을 하지. 근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 자 김첨지 다리가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자 큰 돈을 벌게 되어서 기쁜 김첨지의 심리가 반영한 거죠. 다름질을 한다느니보다는 거의 나는 듯 했다. 직유법이야. 신난 거야.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막 얼음을 막 지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막 쭉쭉쭉 가는 거야. 뭐? 직유법이면서 과장법인 거잖아. 김첨지 마음이 그만큼 가벼운 거야. 왜? 큰 돈 때문에. 뭐 길이 약간 뭐 비와서 미끄러운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가다가 다시 다리가 무거워지네. 왜? 집이 가까워지니까. 집 근처에 오니까 다시 염려와 불안이 커지는 거야. 아내에 대한 걱정이 다시 생기는 거지. 바로 이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김첨지 그 신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다시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자기 집에 가까이 다다르니까 아내 걱정 때문에 막 엉엉 우는 자기 아들 개똥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멈칫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천천히 걸었나 보지. 그랬더니 그때 아이 왜 그러 기차 놓치겠구만. 응? 자 손님이 퇴근하네. 이거 다 뭐야 김첨지 머릿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근데 그 김첨지 어떤 머릿속에서 있었던 일 공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깨는 계기가 되는 거지. 아유 왜 이러우. 더 이상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언뜻 보니까 정말 김첨지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예 하면서 다시 달리는 거지. 집이 차차 멀어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났어. 왜? 집에서 멀어지니까 아내에 대한 걱정을 다시 떨치고 오히려 돈 벌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김첨지의 자기 집과의 거리에 따른 김첨지의 심리 상황을 체크를 해야지. 심리 변화라고 할까? 이걸 우리가 체크해줄 필요가 있을 거야. 집이 멀어질 때, 그리고 집이 가까워질 때, 그리고 다시 집이 멀어졌을 때 김첨지의 심리 변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김첨지가 자 여기 또 봐봐. 집이 멀어질수록 신난대잖아.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 걱정, 아내에 대한 근심 걱정 이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집중하는 거야. 돈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큰 돈을 벌었네.
큰 돈 벌었을 때 막 공짜로 받은 것만큼 너무너무 기뻐했대. 그만큼 순박한 거야. 자기가 진짜 고생해서 번 돈이야. 근데 거기에 감격을 느낀 거잖아. 왜? 그동안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신나게 물놀이하고 놀았어. 옷이 다 젖었네? 노는 건 좋았어. 근데 이제 다 축축하고, 이제 너무 놀아서 힘도 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 이제 뭐야? 그때 무슨 생각 들어? 아, 피곤하네. 얘 집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약간 이제 으스르스 추운데, 똑같아. 김첨지도. 응. 막 으스르스 춥기 시작한 거지. 아까는 너무 신나서 그런 것도 못 느꼈던 것 같아. 근데 뒤늦게 느낀 거지. 아, 이런 50돈이란 돈이 얼마나 괴치 않고 괴로운 것인가. 아, 돈의 이중성인 거야. 큰 돈이긴 한데, 응? 이게 뭐? 뭐야.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잖아. 자, 여기에 돈의 이중성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짜증내는 거야. 에이, 젠장 맞을 것, 응? 에이, 이놈의 비, 왜 남의 얼굴을 때리고 있어? 하면서 괜히, 그냥, 화내는 거야. 뭐, 누구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응. 그리고 나서 김첨지가 이제 자기의 행운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은 운수가 뭐라고?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뭐 뜻밖의 행운 또 한 번 없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읽어서 알지. 처음엔 한번 거절당해. 그치? 아씨 인력거 좀 타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 귀찮게 왜 그래? 라면서 쫓아낸 손님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다가 좋아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군 하면서 쳐다봤지. 그리고 나서 정말 김첨지는 또 다른 손님을 태우게 됐지. 그리고 나서 김첨지가 이제 인력거를 매개로 하면서 이제 김첨지의 갈등 심리가 드러나는 페이지가 있어. 그게 어디? 4페이지. 볼까 얘들아? 자 4페이지에서 여기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그의 몸은 다시 무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자, 이거 다 김첨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다 누가 말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을 했나?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김첨지의 어떤 심리를 다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뭐 다 서술자가 얘기해주니까 재미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우리도 같이 긴장감 있게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재밌게 우리가 읽었을 거야 아마. 됐지? 자, 계속 볼게. 다시. 자, 운수 좋은 날 계속 본문 갑니다. 자, 김첨지가 왜 자꾸 다시 뭐야?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몸은 가볍고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왜 다시 몸이 무거워지고 그럴까? 이거는 인력거 손님이 있어. 그럼 무겁겠지? 그럼 그때는 돈 벌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 근데 인력거가 가볍다는 것은 손님이 없네. 그럼 오히려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야. 몸도 다시 무거워지는 거고. 왜? 점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막 뭐 더 운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별로 없고 그냥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점점 시간이 경과했네. 어떻게? 자, 흐리고 비 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자, 시간의 경과 확인했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집인가 보잖아. 근데 집에 갈 때마다 가는 이 걸음을 탁탁 걸어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그게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다. 라는 게 아닌 거야. 안심이 아니라 뭐? 자기를 덮친 이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거야. 박두가 뭐야? 곧 닥치는 거야. 우리가 개봉박두, 지금 못 듣나 얘들아? 옛날에 영화 개봉할 때 개봉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 할 때 썼거든. 자, 어쨌든 김첨지는 내가 나를 덮친 무서운 불행 이게 지금 예상되는 비극이잖아. 뭐 김첨지도 자기도 느끼는 거야.
뭐 아내의 죽음을. 자기도 아내의 죽음을 지금 예감을 했어. 근데 이 예상되는 비극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꾸 미루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줄 봐봐.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응.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했다는 기쁨을 할 수만 있으면 나 정말 오래오래 지니고 싶거든. 나 이 지금 돈 많은 거, 나 이거 정말, 난 즐거움을 더 오래오래 느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 살폈대. 마치 그 모양은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오, 나를 좀 구해다오 하는 듯 했대. 자, 이 부분. 이게 바로 김첨지가 극도로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귀가를 두려워하는 김첨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때 자, 김첨지의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네. 누구? 치삼이. 자, 이 치삼이랑 김첨지의 외양을 대조해서 묘사합니다. 자, 인물의 외양을 묘사를 하면 인물의 성격도 그리고 인물의 처지나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김첨지가 그만큼 되게 비참한 몰골인 거잖아. 여기 봤을 때. 자, 치삼이가 한 잔만 마시자 그랬을 때 김첨지가 너무너무 반가웠대. 자기를 마치 살려준 은인처럼 느껴졌다는 거잖아. 왜? 집에 들어갈 시간을 늦출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김첨지를 보고 뭐라 그랬어? 치삼이가 너 좀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 같아. 응? 그래서 술집 안으로 들어갔네? 야, 자, 이 선술집 어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도 같이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니? 생각이? 자, 이 선술집의 풍경을 묘사한 거죠. 열거법입니다. 뭐도 있고. 김첨지 생각해보니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었네. 하루 종일 일만 했네. 너무너무 배고프겠지. 그래가지고 일단 좋아, 양 큰 거 하나 딱 먹어야지 하고 먹었네. 근데 왜 우리 그러잖아. 한번 우리가 흔히 입 터짐이라고 하지. 그치?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막 뭔가 과식하고 그러는 거 똑같아. 그동안 허기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지. 자꾸 막 더 먹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급하게 먹기도 했고 빈속에 술 한 잔부터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취했네? 그러니까는 김첨지 친구가 치삼이가 걱정되는 거잖아. 아니 너 돈도 없는 데인데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싶어가지고 너 지금 얼마나 먹는 줄 알아? 너 돈? 응? 그런 거잖아. 그랬더니 김첨지가 신났어. 지금 술 먹어가지고 취해서 막 호기를 부리는 거네.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응? 내가 돈을 아주 산더미 같이 벌었어. 내가 오늘 돈을 아주 막 벌었어. 막 이러는 거잖아. 약간 과장했지. 왜 이런 거겠어. 지금 김첨지가 하는 뭔가 불안함 때문에 더 큰 소리 내는 것 같지 않니? 어쨌든 이 선술집의 종업원이 자 치삼이를 힐끔 부는 거야.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치삼이 말로는 자기가 오늘 벌이가 시원찮다고 하니까 김첨지가 아마 훨씬 많이 벌었을 거야. 그런데 김첨지한테 안 묻고 치삼이한테 묻는 듯한 이런 표정을,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 봐봐. 앞에서 김첨지의 몰골이 너무너무 볼품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김첨지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나 돈 없어 보여서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성내는 거지. 이 오라질 놈들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이러면서 막 돈을 확 던지잖아. 근데 그 와중에 김첨지 던진 돈 에잇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 떨어졌나 자기도 모르게 살피는 거야. 왜? 돈 중요하니까. 근데 또 그런 자신을 보니까 에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 왜? 내가 너무 돈에 얽매인 것 같은 거야. 그런 게 자기도 막 그게 싫은 거지. 응. 근데 어떡해. 그만큼 돈이 이 사람한테 되게 뭐랄까 급한 거잖아. 되게 중요한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괜히 점원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지. 에이 놈들, 내가 돈이 없냐 이 다리 뼈다구로 꺾어 놓을 놈들아. 에잇 이러는 거지. 그래서 돈을 한번 던지네. 에잇 원수의 돈, 에잇 육시의 돈 이러면서 돈한테 욕을 하는 거야. 이게 김첨지의 심리가 반영된 거야. 가난 때문에
아픈 아내한테 설렁탕 한 그릇 바로바로 사주지 못했잖아. 그래서 아픈 아내 놔두고 일하러 오늘 나온 거잖아. 아,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사주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미안함, 서러움. 동시에 나는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쩜 이렇게 안 올 수 있지? 돈에 대한 원망, 증오감, 서러움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압축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나 봐.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 자, 이거는 작가가 하는 말인 거야. 그냥 돈이 땡그랑 떨어졌어가 아니라 정당한 매를 맞는다. 이건 평가잖아. 김첨지가 돈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그럼 김첨지 너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해. 작가의 관점이야. 그래서 김첨지가 던진 돈? 그럼 그 돈은 정당하게 매맞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김첨지가 술을 계속 먹으면서 부어라 부어라 하면서 취하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렇게 술 마시면서 자기가 느끼는 이 불안감을 사실 없애고 싶은 거야. 모든 걸 다 잊은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는 겪었던 일. 그러면서 아유 말론 깍지 같은 년 응? 이러면서 거기서 한번 웃고 그러다가 김첨지가 다시 훌쩍훌쩍훌쩍 운다는 거잖아. 아, 여러분 그 김첨지가 자기 거절했던 그 여자 손님 그 사람이랑 관련된 일화에서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 걸 한번 찾아봐. 알겠지? 응. 그리고 다시 김첨지가 막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술에 취해가니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김첨지 사실 불안하지. 그러니까 치사미가 왜 갑자기 이 지랄이야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김첨지가 자기도 모르게 뭐야 아내의 죽음을 예상한 걸 여기서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7페이지를 펴보면 자기 어떤 내면 속에 있던 불안감이 술 취한 와중에 밖으로 나온 거야.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이런 거잖아. 응? 그랬더니 치삼이가 이 미친놈아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아내 시체를 그냥 집에 놔두고 내가 술 먹다니 에휴 내가 죽일 놈 자책감이지. 아내 놔두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럼 집에 그냥 빨리 튀어들어갈 것이지 그지 얘들아. 근데 김첨지는 이미 아내의 죽음을 깊이 예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치삼이가 반신반의하는 거야. 야 그럼 빨리 집에 가. 그랬더니 누가 죽어? 생때같이 살아있단다. 응? 오라질년. 응?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밥을 먹어서 없앤다는 표현이야. 이거 나름대로 웃긴 거야. 그러면서 손뼉 치면서 웃는데 아니 지금 웃고 있잖아. 그럼 이거 재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이게 뭐야? 오히려 웃는 상황에서 비극성이 느껴지는 부분이겠지. 그러면서 김천주가 끝까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사실 자기도 외면하고 싶은 거야. 불안해, 진짜. 근데 아니야.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아내에 대한 불안감이랑 아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런 게 오히려 있는 거야. 그래서 더 크게 말하는 거야. 결국에 먹고 나왔네. 그리고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린다. 자, 여전히 우울한 분위기, 불길한 분위기지. 김첨지가 취한 와중에도 설렁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대. 자, 그럼 이 설렁탕은 뭐야?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이런 거 알 수 있다 그랬지. 취했어. 잊어버릴 법도 한데 사고 갔네. 김첨지 사실은 아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탁 들어가는데 자, 집에 대한 묘사인데요, 여러분. 후각적으로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관리를 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응, 그치?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뭔가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김첨지가 문을 탁 열었더니 온갖 냄새가 나. 근데 일단 냄새가 나오기 전에 무시무시한 정적. 사람이 있으면 무슨 소리라도 나야지. 그리고 아내 원래 아파서 쿨쿨 거렸어. 근데 그 소리도 안 들리네.
이 무덤 같은 침묵이래. 응? 뭔가 되게 불길하게 애가 뭔가 이렇게 빨고 싶은데 젖이 안 나와가지고 꿀떡꿀떡 젖 넘어가는 소리가 아닌 거잖아. 이것도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지. 근데 김첨지 일부러 느낌이 와. 근데 일부러 더 허세 부리는 거야. 에이 단장 맞을련, 에이 오라질련 이러면서 더 허장성세를 부린 거지. 김첨지가 일부러 고함 지르는 거야. 아내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떨쳐버리려고. 그게 뭐라고? 여기에 허장성세를 부렸대. 그리고 나서 집 문을 탁 여니까 온갖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설렁탕 그냥 툭 주면서 에이 이거 오라질련 또 신나게 욕 한번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아내 발로 팍 찼는데 무슨 느낌이라고? 여기에 나무 뜬골 같은 느낌이래. 애기도 너무 배고파서 기운이 다 빠졌어. 김첨지가 에이 도라질련 말을 좀 해. 막 하잖아. 근데 아무 말도 없지. 김첨지 그래도 계속 말해.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내를 막 흔들면서 말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아내가 정말 죽었구나를 확인해. 아내의 눈이 어때? 천장을 바라보고 눈 뜨고 죽었네. 뭔가 한이 많았나 봐. 눈도 못 감고 죽었어. 그러니까 김첨지가 왜 나를 못 보고 왜 천장만 보느냐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잖아. 죽은 아내 얼굴 막 비비면서 중얼중얼 거린대잖아. 아내 죽음이 너무너무 자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거야.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질 못하니 왜?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그럼 설렁탕은 김첨지가 술이 취했는데도 사갖고 들어갔네? 아내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 근데 또 김첨지가 뭐라 그랬어? 왜 먹지를 못하니 왜?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얘는 비극성을 강조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 거죠.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김첨지가 슬프면서 허탈한 거죠.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그렇게 좋더니. 근데 사실은 아내 네가 죽은 정말 운수 나쁜 날이구나. 정말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던 김첨지가 아내가 죽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 정말 처참한 거지. 병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정말 비극적인 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반어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다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인물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본다면 김첨지는 아내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인력군이야, 하층민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야. 말하는 거 봤더니 되게 고집스러워. 약도 굳이 안 써. 약 먹으면 자꾸 병이 자꾸 온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소신이 막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거 봐. 막 욕하잖아. 겉으로 되게 막 거칠고 상스럽고 막 그래. 근데 사실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고 아내 되게 아픈 거잖아. 자기가 오늘 되게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런 느낌 때문에 김첨지를 잡았는데 근데 김첨지 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설렁탕 결국 먹지 못하고 죽었고 그리고 김첨지가 그런 아내한테 하는 행동이랑 말을 봤을 때 사실은 진짜 아내가 싫고 미워서가 아닌 거잖아.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 미안함, 속상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김첨지가 오히려 더 아내한테는 못되게 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오히려 속마음이랑 행동이 달라서 느껴지는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안타까움? 아 진짜 너무 불쌍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자 김첨지의 심리 보자. 내적 갈등. 아까 뭐라고? 자 집이라는 공간은 아픈 아내가 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되게 불행한 그런 현실이 있는 공간인 거잖아. 근데 밖은 내가 어쨌든 막 아픈 사람만 있고 집 정리도 안 돼 있고 나 이런 거 사실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거기서 도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네. 그러니까는 김첨지가 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좀 오히려 더 편해. 근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아 맞다 아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또 인력거 무거워질 때 뭐라고? 돈 버니까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운 거고
그리고 인력거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손님이 없어. 돈을 못 버니까 오히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거 헷갈리지 않아야 돼. 됐지? 그리고 자, 여기서 아까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 그러면 1920년대라는 일제강점기, 20년대 시대가 드러나는 소재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비가 내리는 배경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아까 배경의 기능이 뭐라고? 결말을 우리가 암시한다. 그치? 주제를 뒷받침한다. 작품 전체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했었지. 그랬을 때 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작품 전체에서 음울한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 이 소설의 결말, 비극적 결말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배경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비가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문학에서 물은요, 이렇게 강, 물 이러면 단절, 슬픔, 이별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 비도 역시 물의 일종이니까 여기에서 뭔가 죽음, 슬픔, 이별 이런 걸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뭐다? 설렁탕과 마지막 김첨지의 독백이다.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애정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먹지 못하고 죽은 아내. 너무너무 슬프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자책인 거잖아. 내가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왜? 라고 하면서 작은 것,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었어. 김첨지는 그때 그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 작은 거, 얼마 안 되는 돈 버느라 정말 중요한 아내의 죽음, 아내의 생명 잃어버린 거잖아. 아내의 죽음을 보지도 못한 거고,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다 라며, 자,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으로 사용되면서 작품 전체의 비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첨지가 돈에 대해서 느끼는 이중적 심리 꼭 체크를 하자. 아내를 살리고 이 가난을 극복하려면 돈이 꼭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아내의 병과 궁핍한 내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이 없어서거든. 아이, 이렇게 된 건 다 돈 때문이야. 그럼 뭐야? 원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돈에 대한 울분, 동시에 돈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1920년대 당시의 생활 모습 혹은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20년대라는 걸 알 수 있는 소재들이 있다고 했었지. 일단 인력거, 전차. 지금은 전혀 아예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돈의 단위라든지, 그리고 막 고꾸라 양복, 양머리, 서양식 머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신문물, 그러니까 서양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외국과 우리나라 뭐 유행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도 발달하다 보니까 못 느낄 정도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뭐 옷 입는 것도 서양식 복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당시 하층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스스로 우리가 답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꼼꼼히 적고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게 9페이지, 10페이지고요. 그리고 등장인물, 성격, 김첨지의 상황, 그리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에 나타난 단어와 그 효과, 이걸 좀 자칫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첨지, 운수 좋은 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조만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추천을 하느냐,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도시 하층민의
어떤 뭐랄까 비극적 삶을 보여주는 소설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똑같이 자 하층민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는 소설 그거 기억이야 얘들아?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름도 되게 역설적이야. 주인공 여자 이름 복녀야. 복이 많은 여자잖아. 근데 사실은 복 지지리도 없어. 근데 또 이게 이 복녀가 단순히 피해자로만 그려진 건 또 아니다. 어쨌든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근데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택한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운수 좋은 애랑 같이 비교를 한다면 가난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나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하게 하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탈출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거야. 이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디 딴 데 가면 좀 나아지게 되려나 하고 저기 만주, 간도 이런 데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기 북한 넘어서 저 중국 쪽으로 정말 황폐한 땅 간도라도 가서 내가 거기 땅 내가 개간하면 내 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꿈을 갖고 간 거야. 근데 거기도 역시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하층민이 느끼는 어떤 고통 그리고 그런 어떤 뭐랄까 여기에서 농민이 가난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떠밀려 간 거잖아. 저 먼 데까지.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 상황. 여기는 농민의 느끼는 어떤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30년대 탕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조명의 땅 속으로도 있기는 한데요. 제목이 땅 속으로잖아, 얘들아. 땅 속, 땅 위가 아니라. 그럼 이것도 뭔가 되게 처절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떠오르지 않을까, 얘들아? 제목에서 문학은 되게 많은 힌트를 주거든. 제목을 먼저 항상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첫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소설은 무슨 문학? 갈등의 문학이다. 거기까지는 등장인물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인물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바탕으로 성격, 심리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사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작품 속에 나오는 배경 그리고 소재, 의미 그리고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 사회 이 정도 우리가 파악하면 작품 파악하는 거 어렵다, 못한다 이런 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수 좋은 날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12쪽에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 한번 체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심리 변화 이거 13쪽이죠? 이거 별표 치고 잘 봐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정말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 감상 능력이 잘 길러졌는지 우리가 그거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내용 자체만 묻는 것은 이건 지식적인 면이야.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이번에는 아까 작품 감상 방법을 우리가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 얘기했어. 그럼 앞으로 다른 소설들도 읽을 때 오늘 배웠던 방법으로 읽어봐야지. 그럼 여러분은 실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역량이 늘어난 거죠.
올라간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숙제를 잘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수 좋은 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선생님한테 질문 남기면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줄게요. 그리고 영상 이게 선생님이 30분 한다 그러는데 미안해 50분이야 미안. 그래서 대충 보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이 올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더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업로드를 내가 몇 시까지 한다. 이게 조금 어려워. 근데 최대한 늦지 않게 업로드 할 테니까 잘 보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못 보고 왔는데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라도 읽어오면 잘 듣고 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 즐거운 방학을 다 잘 보내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우리 다시 웃으면서 개학 때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